제99장 스페인 금화. 에이헤브가 빅가판의 나침반 가대와 주돛대 사이를 규칙적으로 오락가락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다. 하지만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미처 덧붙이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는 이렇게 가판을 걷고 있을 때, 특히 우울한 기분에 잠겨 있을 때는 방향을 돌릴 때마다 멈춰 서서 눈앞에 있는 특정한 물체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버릇이 있다. 나침반 가대 앞에 멈춰 서서 나침반 바늘에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 바늘을 노려보는 그의 눈길은 마치 목표를 겨눈 창 같았다. 다시 걷기 시작한 에이헤브가 이번에는 주돛대 앞에 멈춰 서서 거기에 못으로 박혀 있는 금화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의 눈길은 이번에도 나침반 바늘을 노려볼 때처럼 금화에 단단히 못이 박혔고, 거기에는 희망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간절한 염원의 빛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금화 앞에서 몸을 돌려 지나가려던 에이헤브는 금화에 새겨진 이상한 도안과 문자에 새삼 마음이 끌린 것 같았다.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이제야 비로소 편집광답게 나름대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물론 모든 사물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 만물은 거의 가치가 없을 뿐더러 이 둥근 세계 자체도 역시 무의미한 암호일 뿐이다. 보스턴 주변의 언덕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도 집마차 한 대 분량에 얼마씩 받고 팔아서 은하수의 늪지를 메우는 데나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금화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순수한 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황금은 사금 벌판을 동서로 흐르는 무수한 팍툴루스강 물줄기의 발원지인 화려한 구릉지의 심장부 어딘가에서 채굴되었을 것이다. 지금은 녹슨 쇠못과 녹청이 핀 구리못들 사이에 못 박혀 있지만, 아직 어떤 더러움도 타지 않은 이 금화는 키토의 광채를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 지금 금화는 무자비한 선원들 틈에 놓여서 매 시간마다 무자비한 손길이 스쳐가고, 어떤 도둑놈이 다가와도 모를 만큼 짙은 어둠 속에 밤새도록 있었지만, 아침 해가 뜰 때마다 금화는 전날 해질녘에 있던 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금화는 하나의 엄숙한 목적에 특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이다. 선원들이 아무리 불량하다 해도 그들은 하나같이 그 금화를 흰 고래의 부적으로 여겨 우러러보았다. 지루한 야간 당직을 서고 있을 때면 이따금 그들은 그 말을 결국 누가 갖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남아서 그 말을 쓰게 될 것인지를 놓고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다. 남아메리카의 고귀한 금화는 이제 태양과 열대의 기념물이다. 여기는 야자수와 알파카와 화산이 조각되어 있고, 해와 별, 일식과 월식, 풍요의 뿔, 나부끼는 화려한 깃발들이 현란하게 조각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귀중한 금화는 스페인답게 시적이고 중교한 주조술 덕분에 더욱 가치 있고 화려해지는 것 같다. 우연히도 피커드호에 있는 금화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금화였다. 둥근 가장자리에는 에콰도르 공화국 키토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따라서 이 찬란한 금화는 세계의 한가운데인 적도 밑에 수립되어 적도의 이름을 딴 나라에서 온 것이고,
안데스 산맥 중턱의 가을을 모르는 상하의 도시에서 주조된 것이었다. 이 글자에 둘러싸인 곳에는 안데스 산맥의 새 봉우리 같은 것이 보이는데 그 중 하나는 불을 뿜고 있고 또 하나에는 탑이 솟아 있으며 나머지 하나에서는 수탉이 울고 있다. 그리고 이들 새 봉우리 위에는 황도 12궁이 아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카발라의 상징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 핵심이 되는 태양은 천칭궁에서 분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적도의 금화 앞에서 에이헤브가 발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리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없지 않았다. 산봉우리든 탑이든 웅장하고 높은 것에는 반드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무언가가 있는 법이다. 보아라. 새 봉우리가 악마처럼 뻐기고 있는 것을. 꿋꿋한 탑, 그것이 에이헤브이고 불을 뿜는 화산, 그것이 바로 에이헤브다. 호탕하고 용감하며 승리에 도취하여 우쭐한 수탉, 그것도 에이헤브다. 모든 것이 에이헤브다. 이 둥근 금화는 이보다 더 둥근 지구의 모형이며 마법사의 거울처럼 모든 사람의 신비로운 자아를 차례로 비추어 준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세상에 청하는 자는 수고에 비해 얻는 것은 보잘것없다. 세상은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나에게는 이 금화 속의 태양이 붉게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보아라. 태양은 폭풍의 상징인 분점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태양은 6달 전에 백양궁에서 분점을 통과하지 않았던가. 폭풍에서 폭풍으로. 그것도 좋다고 해두자. 진통 속에서 태어난 인간은 고뇌 속에서 살고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도 좋다고 하자. 여기에 재난이 닥쳐오는 것을 꿋꿋이 견뎌내는 사나이가 있노라. 그것도 좋다고 하자. 어떤 요정의 손가락도 저 금화를 질 수는 없었겠지만 어제 이후에 악마의 발톱이 저곳에다 자국을 남긴 게 분명해. 스타벅은 배전에 기댄 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노인네는 벨사자르의 무서운 글을 읽고 있는 것 같군. 나는 저 금화를 자세히 조사한 적이 없어. 노인네가 아래로 내려가는군. 어디 나도 한번 읽어보자. 하늘로 솟아오른 웅장한 새 봉우리 사이의 어두운 골짜기인가. 삼위일체를 이 지상에서 어렴풋이 상징하는 것 같군.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주시며 어둠 위에서는 언제나 정의의 태양이 횃불과 희망이 되어 비치고 있구나.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두운 골짜기는 곰팡내 나는 진흙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눈을 들면 찬란한 태양이 도중에 우리의 눈을 맞이하여 기운을 북돋아준다. 하지만 위대한 태양도 부동의 존재는 아니다. 한밤중에 태양에게 달콤한 위안을 얻어보려고 아무리 하늘을 우러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이 금화는 지혜롭고 부드럽고 진실하게 말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역시 슬프게 들린다. 진실이 내 마음을 그릇되게 흔들지 않도록 이쯤에서 그만두자. 묵을 영감이 납셨군. 스타브는 기름솥 옆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지금까지 그 말을 보고 있었어. 스타북도 저기서 오는군. 둘 다 얼굴이 9길만큼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건 금화한 잎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지. 내가 니그로 언덕이나 코를라르 강에서 그걸 얻었다면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고 써버릴 텐데. 응.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내 의견으로는 이건 좀 이상한데. 지금까지 항해하는 동안 나도 스페인 금화는 많이 보았어. 옛날 스페인 금화, 페루 금화, 칠레 금화, 볼리비아 금화,
포파야 금화, 모이도 금화, 피스톨 금화, 요하네스 금화, 반 요하네스 금화, 4분의 1 요하네스 금화도 실컷 보았지. 그런데 이 적도 금화에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점이 뭐가 있지? 책이랄. 내가 한번 읽어보자. 응, 여기에 정말 무슨 기호와 이상한 것들이 있긴 있군. 이건 바우디치 영감이 항해술이라는 저서에서 12공도라고 부른 것인데 내가 갖고 있는 달력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그래, 달력을 가져오자. 다보르의 산수로 악마를 불러낼 수 있다는 말도 있으니까 매사추세츠의 달력으로 이 괴상한 기호의 뜻을 풀이해봐야지. 여기 책이 있군. 어디 보자. 계시와 기적, 그리고 태양. 태양은 항상 끼어 있군. 음, 음, 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모두 살아 있어. 백양궁의 수양, 금호궁의 황소, 그리고 여기가 바로 쌍자궁의 쌍둥이군. 태양은 그 별들 사이를 빙빙 돌아다니고, 여기 금화에서는 태양이 원을 이룬 12궁 가운데 두 궁 사이의 문지방을 막 넘어서고 있구나. 책이 어디 갔지? 너 거기 있었구나. 사실 너 같은 책은 항상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 너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할 뿐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생각을 공급하지. 매사추세츠의 달력과 바우디치의 항해술과 다보르의 산수책. 그것이 나의 보잘것없는 경험이지만 말이야. 계시와 기적이라고. 계시에도 놀라울 게 전혀 없고 기적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비참할 거야. 어딘가에 단서가 있겠지. 잠깐만. 쉿. 조용히 해. 찾았다. 이봐. 금화. 여기 있는 너의 12공도는 인간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놓은 거야. 이제 곧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어봐야지. 덤벼라 달력. 우선 백양공의 수양, 음란한 개, 이놈이 우리를 낳아. 그 다음은 구무공의 황소, 이놈이 맨 먼저 우리를 들이받지. 그 다음은 쌍자공의 쌍둥이, 즉 선과 악이야. 우리는 선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지만 거해공의 개가 와서 우리 도로로 끌어갔지. 그러면 으르렁거리는 사자공의 사자가 선에서 나와 길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우리를 사납게 물어뜯고 앞발로 오만하게 때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달아나면서 처녀공의 처녀를 큰 소리로 부르지. 그건 우리의 첫사랑이야.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했어갈 때 벼랑간 천친공의 저울이 나타나 행복을 저울에 달아보고는 무게가 모자란 것을 알게 되지. 우리가 그것을 몹시 슬퍼하고 있을 때 천갈공의 정갈이 나타나 공둥이를 찔러서 우리는 펄쩍 뛰어오르지.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고 있을 때 사방에서 쌩쌩 화살이 날아와 사수공의 궁수가 우리를 쏘면서 즐기고 있는 거야. 그 화살을 뽑고 있을 때 길을 비켜라 하고 마갈공의 염소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바람에 우리는 곤두박질하지. 그러면 보병공의 물병이 홍수를 쏟아부어서 우리를 익사시키지. 결국 우리는 물에 빠져 쌍어공의 물고기와 함께 잠드는 거야. 이것이 높은 하늘에 쓰여 있는 설교인데 태양은 해마다 그곳을 통과하고도 항상 생기 있고 기운차게 빠져나오곤 하지. 태양이 저 높은 곳에서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면서도 저렇게 유쾌하게 돌아다닌다면 여기 밑에 있는 유쾌한 스타워도 꼭 마찬가지라고. 유쾌해야지. 영원히 말이야. 잘 있거라 그마요. 하지만 잠깐. 저기 왕대공 녀석이 오는군. 기름솥 뒤에 숨어서 저 녀석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그래. 앞에 와 서 있구나. 이제 곧 뭐라고 짓거릴 거야. 그래 시작했어. 여기서 내 눈에 보이는 건 금으로 만든 동그란 물건뿐이야. 누구든 어떤 고래를 잡는 자가 이 동그란 물건을 차지하게 돼. 그런데 왜 다들 이걸 노려볼까? 이게 16달러의 가치가 있는 건 사실이야.
2센트짜리 시가라면 960개를 살 수 있는 돈이지. 나는 스토브처럼 더러운 파이프는 피우기 싫지만 시가는 좋아해. 그런데 여기 960개이나 있어. 그래서 플래스크도 저 높은 곳에서 고래를 찾고 있는 거야. 저걸 현명하다고 해야 하나? 어리석다고 해야 하나? 정말로 현명하다고 하기에는 좀 어리석어 보이고, 정말로 어리석다고 하기에는 좀 현명해 보이니 말이야. 잠깐, 맨 섬의 영감이 오는군. 저 늙은이는 바다에 나오기 전에는 영구차를 몰았던 게 분명해. 그마 앞으로 다가가는군. 아니, 돛대 뒤쪽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쪽에는 말굽이 보수로 박혀 있을 뿐인데 다시 돌아오는군. 저건 무슨 뜻이지? 들어봐.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어. 커피 가는 기계가 낡아서 삐걱거리는 듯한 소리군. 귀를 세우고 잘 들어봐야지. 흰 고래를 잡는다면 앞으로 한 달하고 하루 뒤 태양이 12궁 가운데 어딘가에서 서 있을 때가 꽤 분명해. 나는 12궁도를 연구했기 때문에 그 표시를 알고 있어. 40년 전에 코펜하겐의 늙은 마니한테 배웠지. 그러면 그때 태양은 어느 궁에 있을까? 말굽 표지야. 금화 바로 뒤에 말굽이 있으니까. 그런데 말굽 표지는 뭐지? 사자가 말굽 표지야. 으르렁거리고 개걸스럽게 삼키는 사자. 베어, 낡은 베어. 너를 생각하니 늙은 내 머리가 흔들리는구나. 이제 또 다른 해석이 제시됐군. 하지만 원문은 하나뿐이야. 하나의 세계에서도 사람은 망가지라니까. 또 숨어라. 저기 퀴케그가 오는군. 온몸에 문신을 해서 꼭 12공도처럼 보여. 저 식인종은 뭐라고 할까? 분명히 기호를 비교하고 있어. 자기 대퇴고를 보고 있군. 태양이 넓적다리나 장단지나 창자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총구석의 할망구들이 외과 의사의 천문학을 이야기하는 것 같군. 저것 좀 봐. 녀석이 넓적다리 근처에서 뭔가를 발견했어. 사수공의 궁수인 것 같아. 아니, 저자는 금화가 뭔지 모르고 있어. 어느 왕의 바지에서 떨어진 낡은 단추쯤으로 생각하고 있겠지. 또 숨어야겠군. 악마 같은 페달라가 오고 있어. 여느 때처럼 꼬리를 보이지 않게 말아놓고 구두의 발가락 부분에는 뱃밥을 채우고 있군. 저런 낯짝으로 무슨 말을 짓거릴까? 아, 12궁도의 손짓으로 무슨 신호를 하고 꾸벅 잘만 하는군. 금화에 태양이 새겨져 있으니까. 녀석은 배아교도가 분명해. 또 오는군. 불쌍한 피비 쪽으로 오고 있어. 불쌍한 녀석.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았을걸. 아니면 내가 죽는 게 나았을까? 나는 녀석이 좀 무서워. 저 녀석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와서 저마다 그 말을 해석하는 걸 모두 지켜보고 있었을 거야. 나도 포함해서 말이야. 그리고 이제 자기도 저 섬뜩한 백치 같은 얼굴로 그 말을 해석하러 오는 거겠지. 다시 숨어서 녀석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잘 들어. 나는 본다. 너는 본다. 그는 본다. 우리는 본다. 니들은 본다. 그들은 본다. 핌 녀석은 머레이의 문법을 공부하고 있었던 게 분명해. 불쌍하게도 머리를 좋게 하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본다. 너는 본다. 그는 본다. 우리는 본다. 나들은 본다. 그들은 본다. 그걸 외우고 있군. 쉿, 또 웬다. 나는 본다. 너는 본다. 그는 본다. 우리는 본다. 니들은 본다. 그들은 본다. 이거 재밌는데. 나, 너, 그, 우리, 니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박쥐다. 그리고 나는 까마귀다. 특히 이 소나무 꼭대기에 서 있을 때는 까마귀다. 깍깍, 깍깍, 깍깍. 나는 까마귀잖아. 그런데 허수아비는 어디 있지? 아, 저기 서 있군. 다 떨어진 바지에 뼈가 2개 꽂혀 있고, 낡은 셔츠 소매에 또 뼈가 2개 꽂혀 있어.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대단한 칭찬이군. 불쌍한 놈. 나는 목매달아 죽을 수도 있어. 어쨌든 지금 당장은 핍을 떠나자. 제정신을 가진 자들이라면 맞설 수도 있지만
핍처럼 머리가 돌아버린 녀석에게는 온전한 정신을 가진 내가 견딜 수 없지. 그래, 멋대로 짓거리게 내버려 두자. 이 금화는 배의 배꼽이다. 다들 이걸 빼내려고 한다리다. 하지만 배꼽을 빼내면 어떻게 되지? 하지만 여기에 남아있으면 그것도 보기 흉해. 돛대에 무엇인가를 못 박으면 그건 끔찍한 일이 생길 조짐이니까. 하하, 에이헤브 영감. 흰 고래가 당신을 못 찌려버릴 거야. 이건 소나무야. 우리 아버지가 고향에서 소나무를 벤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속에서 은반지가 나왔지. 어느 검둥이의 결혼 반지였어. 어떻게 반지가 거기에 들어갔을까? 사람들이 언젠가 이 낡은 돛대를 바다에서 건져 올려 우툴두툴한 나무 껍질에 보금자리를 튼 굴과 함께 돛대에 박혀 있는 금화 한 입을 발견하면 그렇게 말할 거야. 오, 황금이여. 귀중하고 귀중한 황금이여. 이제 곧 초록빛 수전노가 그대를 감춰버릴 것이다. 쉿, 쉿. 하느님이 검은 딸기를 따면서 세계를 마구 돌아다니신다. 요리다, 요리. 우리를 요리한다. 제니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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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제니야, 제니야. 옥수수빵을 구워다오. 모비디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모비디 구간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 줄도 이해를 못했습니다.